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은 종목 얘기를 들고 왔는데요. 가치평가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M7이라고 하잖아요. 매그니피스턴트 7. 난 이 M7 주식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쯤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에스워스 다모다란이라는 교수입니다.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고요. 이 사람의 별명이 가치평가의 학장, 가치평가의 대가입니다. 가치평가에 대해서 본인의 이론과 체계를 워낙 잘 정립을 시켜놨고, 이분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월가로 가서 이제 현역들로 뛰면서 다모다란 교수한테서 배운 방법론들을 이 필드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학장, 가치평가의 대가라고 불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앞으로 조정이 올 것 같은데 그때 기다렸다가 M7을 사라, 이 주식들을 담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서 프로필 설명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분이 인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출신 석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주의해야 되나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들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이런 점들이 있을 거라고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분이 이제 가치평가의 학장인데, 가치평가의 학장이 GG 선언을 했습니다. 이 M7 주식은 가치평가가 안 먹히더라.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식, 우리가 흔히 쓰는 DCF나 아니면 PER을 통한 기계적인 가치 평가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주식들의 예외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밑에 도표는 각 나라에 있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미국이 52조 6천억 달러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이 11조 5천억 달러인데, 근데 놀라운 점이 이 M7 주식,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요 기업들만 따로 떼면은 시총이 1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 7개 기업만 떼도 세계 2위의 시가총액 규모를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든 게 올해 초 기준이거든요. 지금은 이 규모가 훨씬 더 커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주식이 이렇게 대규모를 이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M7 이전에는 우리가 팽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의 흐름이 쭉 이어져 온 건데, 이 팽이 어쨌든 2010년대부터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횟수로 거의 15년 가까이 이 주식시장을 끌고 오고 있는 건데, 다모다란이 봤을 때는 자기는 이런 소수의 주식이 이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이렇게까지 롱런한 거를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외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다른 주식들과는. 그리고 정량적으로 뭔가 가치 평가를 하기 힘든 요소도 많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는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기업은 계속해서 스토리가 바뀌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테슬라가 아주 소수만을 위한 럭셔리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다면은, 지금은 대중적인 전기차 회사로 회사의 성질이 바뀌었고, 그리고 전기차 이외에도 무슨 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하고 로봇을 만든다고 하고, 이 기업의 성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이 바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안 먹힌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또 성질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도 가치 평가가 힘든 요인 중에 하나로 뽑았는데, 기업이 어떤 특정인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면은 그 특정인 개인의 인격상의 장단점을 모두 영향받는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비전이 테슬라 성장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일론 머스크의 이런 기행들이 또 테슬라의 주가를 출렁이게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뭔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전형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손꼽히면서 상당히 잘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집권 1년차, 2년차가 넘어가고 임기 말로 갈수록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트럼프와 거의 뭐 운명 공동체가 되다시피 한 테슬라의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테슬라의 불매 운동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또 이런 리스크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시나리오로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거를 숫자로 바꿔서 가치 평가에 반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M7 주식,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치 평가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치평가가 안 된다고 해서 안 좋은 회사냐? 그거는 아니라고 봤는데요. 엔비디아만 해도 매출 총이익률이 75% 이상, 영업이익률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모다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을 가치평가해야 하는데 이렇게나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안 되더라도 상당히 놀라운 회사는 맞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냐에 대해서는 다모다라는 고평가기 때문에 조금 꺼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말에 이게 약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평가가 힘들다고 하면서 고평가라고 하는 거는 언뜻 보기에는 이제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다모다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었던 벤자민 그레이엄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단기적으로는 이 투표처럼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확하게 무게를 재는 것처럼 기업의 가치에 가격이 수렴하게 돼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다모다라는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자기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뉜다. 가격 게임을 하는 시장이 있고 투자 게임을 하는 시장이 있는데 가격 게임은 스토리라든지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게 중요한 시장이고 투자 게임은 이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장이다. 근데 지금의 주식 시장은 투자 게임보다는 가격 게임에 가깝다는 거죠. 시장이 가격 게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붙어서 고평가될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만 봐도 아까 봤듯이 상당히 돈 잘 벌고 훌륭한 기업인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부여하는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AI 시장이 단기간에 4천조 달러, 5천조 달러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아주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토대로 더 이상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가면서 가격에 불을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M7 주식들이 상당히 고평가가 돼 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M7을 지금은 안 사는 게 맞다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안 사면은 언제 살 수 있냐? 다모다라는 앞으로 조정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주춤해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이 오는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장의 가격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앞으로 위기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다. 뭐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위기가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를 쭉 돌아보면은 한 2에서 3년 주기로 계속해서 글로벌 위기가 발생을 했더라.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2010년대 초반에 뭐 유로존 위기 터지고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코로나 발발하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발발하고 그래서 이런 주기로 봤을 때는 글로벌 위기가 한 번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정이 온다고 해서 팔아야 되냐? 팔라는 건 아니다. 오히려 조정은 상승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밑작업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팔라는 얘기는 아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한 3에서 6개월 내에 조정이 와서 이 M7 주식들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M7은 지금은 고평가니까 못 담는다고 쳐도 그럼 AI 주식에는 지금은 살만한 게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지금 AI 주식 중에서 저평가된 게 있긴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직접 칩을 만들거나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직접 LLM을 만드는 그러니까 직접 뛰는 플레이어들 외에 이 AI 때문에 디스럽션이라고 하죠. 파괴적 혁신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이런 기업 중에 저평가된 게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예로 체그라는 기업을 뽑았습니다. 이 기업이 뭐냐면은 교육 기업인데요. 학생들 과외하고 뭐 문제집 제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다모다란이 말하길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강의를 인간이 하다가 어느 정도 AI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기업의 마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23년 후반부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주가죠. 주가와 이 성장주를 밸류에이션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PSR을 보면은 오히려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투자가 상당히 핫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인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모다라는 이제 인도 출신 석학인 만큼 인도 투자에 대한 본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우선 현재 인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중국의 다음 주자를 인도라고 보는 것 같다.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0년간 글로벌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 이제 중국은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앞으로 이제 중국이 다시 10%씩 성장할 일은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 다음이 누구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인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지금 오르는 거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중국을 제꼈고, 그리고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인도가 한 4억 명 이상 정도로 대부분 추산을 하고 있거든. 정확한 추산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4억 명이면은 미국 이상 가는 인구기 때문에 중산층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인도 하면은 프로그래머가 많지 않습니까? 이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대에 맞는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인도가 유망하다고 보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인도에는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보통 우리가 경제가 발전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건너뛰고 바로 서비스업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제조업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강한 독특한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인지 인도의 인프라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합니다. 도시 간의 고속도로 이런 거는 잘 돼 있는데 도시 내의 인프라가 상당히 미비하다. 농촌 이런 지역이 아니라 도시의 인프라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게 인도의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법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는 겁니다. 특히 재산권이 인도에서는 잘 보장되지 않는다.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즈니스하기 상당히 힘든 환경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리고 인도가 관료주의가 굉장히 심하다. 행정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관료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고, 최근 인도 GDP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사람들의 기대보다 덜 나왔거든요. 인도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무다라는 인도 투자를 만약에 할 거면은 이런 쇼크에 익숙해져야 된다. 인도 투자는 오보 전진하고 이렇게 삼보 후퇴하는 과정의 연속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 주가는 아직까지 자신이 언급한 이런 리스크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최근 힌덴버그라고 이제 공매도 전문 투자사에서 아다니 그룹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를 발간을 해가지고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다니 그룹이 주가 조작도 하고 뭐 회계 부정도 저질렀고 이런 걸 이슈를 삼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인도에서는 흔한 일이다. 그래서 인도에 투자를 할 거면은 이런 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오버 전진, 삼보 후퇴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인도에 투자를 하겠다면 인도에서 인프라 건설이나 혹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릴라이언스 그룹을 상당히 좋게 얘기를 했는데요. 릴라이언스 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 내에 정유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이거를 통신 쪽에 엄청 투자를 했다. 원래 그룹사 내에서 이렇게 함부로 돈을 이동하는 거는 선진국에선 안 되는데 인도니까 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도의 IT 기업들이 일종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인도의 IT 회사들은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서 외주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외주 코딩을 해주는 그러한 회사들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처럼 자체적인 플랫폼, 자체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도의 자체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인도의 IT 산업이 더 크게 성장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쓰는 인프라가 수혜를 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릴라이언스 그룹 같은 경우는 통신 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통신망을 깔고 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릴라이언스에서 일종의 IT 인프라를 깐다고 볼 수가 있다. 다모다란의 표현에 따르면은 인도 IT 기업들의 시총의 20%를 릴라이언스에 줘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투자를 하겠다면 이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을 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 나는 투자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인도는 한 가문이 지배하는 재벌 기업인데 나는 재벌 기업에는 투자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벌 기업은 가족들끼리 다 해먹기 때문에 내가 주주로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주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도의 재벌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관세가 말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관세 부과가 아니라 관세 부과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적 후폭풍이 올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관세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에겐 관세 말고 이민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멕시코에서
국경을 자기들이 알아서 차단하겠다라고 하면은 멕시코한테 관세는 부과 안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탈세계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그냥 일시적인 반동인지 아니면은 아예 세상의 흐름이나 방향이 글로 전환이 됐는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기조 하에 다른 나라들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국가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중국 주식 가격만 맞으면 괜찮다, 사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한 얘기죠. 그리고 베트남도 선정을 했는데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레이 달리오의 중립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유망하다라고 하는 맥락과 동일합니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 정부 하에서 리쇼어링을 하게 된다고 해도 모든 걸 다 리쇼어링 할 수는 없다. 결국엔 중국에서 빼긴 빼더라도 미국에는 못 가져오고 그 근방 어느 나라에 생산 시설을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케이스에서 베트남이 수혜를 많이 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모다란이 봤을 때는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였잖아요. 근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딜을 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건물을 짓거나 안 짓거나다. 그러니까 딜 아니면 노딜인데 트럼프는 딜 아니면 노딜의 방식을 외교 테이블에서도 하고 있다. 특히나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인정사정 없이 밀어붙여서 딜 아니면 노딜을 극단적으로 강요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 방식으로 인해서 외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은 외교 무대에서는 노딜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핵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M7에 있어서는 다무다란의 주요 요지는 조정이 있을 거고 그때 이제 주면 괜찮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다무다라는 지금 시장을 충격에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올린 캠피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과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격에 아주 약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모다란과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모다란이 가격 게임과 투자 게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투자 게임을 해야 된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해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정석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게임이라고 해서 이게 나쁜 방법이나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많이 소개하는 그룹 중에 한 명인 드러켄 밀러도 트레이더 출신이었고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게임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격 게임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죠. 물론 후자가 굉장히 리스키하고 난이도가 높은 게임인 거는 맞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게임을 뛰고 있나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격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고 가치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 있죠. 반대로 투자 게임에 뛰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어쩌고 장 분위기가 어쩌고 이런 거를 아주 중시하는 것도 안 맞는 방법일 거고요. 그래서 어디서 뛰는지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떤 데 중점을 줘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다모다라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1억 천금 꿈꾸지 말고 느긋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라는 건데 투자 게임을 뛰고 있다면은 귀담아 들어야 할 조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